다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푸는 과정에 다 작년 문제가 나올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305쪽입니다. 47번 문제집 47번이죠. 수익환원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수익환원법이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하고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연금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반갑죠? 넘어갑시다. 2번 미래 순수익은 예측의 원칙에 근거하며 부동산 가치 개념에 적합하고 가장 과학적이고 이론적으로 우수한 기법입니다. 수익 방식 자체가 이론적으로 우수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이용됐느냐, 현재에 어떻게 이용되냐, 요거보다도 우리가 알고 싶은 사실은 미래 이용 가치잖아요. 미래 수익. 그러니까 그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3번 수익 가액은 3번쯤이 좀 낮습니다. 수익 가액은 순수익에 비례하고 환원율에 반비례한다. 어려운 거 같죠? 아닙니다. 여기 볼게요. 수익 가액은 부동산의 가치죠? 얘가 순수익하고는 분좌했죠. 순수익이. 얘하고는 어떻게 될까요? 비례. 얘하고는 어떻게 될까요? 반비례. 분모는 반비례 하잖아요. 그거 말하는 게 3번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지금 말하는 요 공식 요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눈에 익혀 놓으면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수익가액과 순수익을 뭐한다? 비례하고 수익가액과 환원율은 반비례합니다. 분모에서 항상 반비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환원율은 장래 예측을 통해 순수익을 자본화시키는데 매개 역할을 사용하는데 이는 장기적 개념이고 토지, 건물이 같은 물건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여기 보시면 토지와 건물의 환원율이 달라지죠? 요 때문에 지금 말하는 건 뭐냐? 토지 환원율과 건물 환원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5번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회수율로 계산되며 토지 환원율은 자본 회수율 상각률만 사용된다. 틀렸죠? 토지는 뭐만 있다 그랬죠? 토지는 수익률만 있고 회수율이 없어요. 5번이 틀렸습니다. 즉 토지는 수익률만 있고 회수율이 없는 겁니다. 그걸 반대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 주의하셔야 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원율을 정확하게 알면 틀릴 게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밑에 문제는 여러분 풀어보시고 넘어갈게요. 306쪽과 307쪽이 비슷해요. 비슷한데 307쪽이 조금 더 어려워 보이니까 오른쪽을 풀 건데요. 여기서 약간 우리 식을 한번 변형할 게 있습니다. 어떻게 식을 변형할까요? 물론 이게 기본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 둘의 위치는 바꿔도 되잖아요. 얘 둘의 위치는 바꿔도 식은 성립합니다. 가능해요. 그래서 얘 둘의 위치를 바꿀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환원율입니다. 환원율을 계산하는데 이 환원율을 계산할 때 요 바꾸니까 분자의 순수익 요거는 똑같아요. 근데 바꾸기 때문에 분모에는 부동산의 가치, 가격이 들어간다는 거죠. 즉 얘와 얘를 요렇게 바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렇게 해도 식이 성립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걸 나타내는 게 50번의 첫 번째예요. 보시면 환원율은 분모에는 부동산의 가격, 분자에는 뭐죠? 순수익. 그러면 기억에 뭐가 들어가죠? 순수익, 순영업 소득이 들어가는 거예요.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되면 좀 어렵긴 한데 이 정도 변형은 좀 눈에 익히는 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꼴로 이렇게 사용하지만 얘 둘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돼. 이제 우리가 기초를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기초일 때는 요 정도만 가지고 괜찮을 하는데 조금 문제가 복잡하게 나올 때는 약간 무형을 비틀어요. 그럴 때 이렇게 잘 냅니다. 그러기는 요게 같은 말이다, 같은 꼴이다 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에는 순수익, 순영업소득이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봅니다. 환원율을 부저저예요. 그게 뭐냐? 요걸 말합니다. 부저저. 선생님, 부채 감당을 맡고요. 저 없는데요? 대가 있는데요? 예. 대부 비율이라는 말과 저당 비율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이 저는 저당 비율인데 대부 비율, 저당 비율, 융자 비율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거 투자판에서 배운 겁니다. 투자론에서 그때 대부 비율 같은. 니은은 뭐냐? 저인 저당 상수가 들어갑니다.
됐죠? 그래서 니은에는 저당상수 요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환원율은 D것의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할증률 요걸 말합니다. 무위험률인데 이 무위험률을 다른 말로 순수이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무위험률은 위험하지 않은 순수한 이율이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은행 금리 같은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저예요. 그러니까 지지 됐죠. 그 다음에 쌤 대부비율인데요. 대부비율 다른 말이 뭐죠? 저당비율입니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지저절이라는 또 저당상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네 환원율 공식 좀 알고 있느냐 네가 이렇게 확인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는 잘 안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 앞에 풀었던 그 문제 또는 넘기시면 또는 308쪽에 52번 이런 스타일로 잘 나옵니다. 308쪽에 52번 몇 회죠? 그렇죠. 작년 문제예요. 작년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환은 우리 수익 방식 어렵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는 요만큼만 알아달라라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은 안 해도 돼. 제발 요만큼만 알아주시면 이론 계산 90%가 풀려요. 이것만 알면. 어려운 거는 맞지만 그렇지만 조금만 집중하면 이것도 쉽게 풀립니다. 자, 52번 봅시다. 틀린 것을 골라라. 환원율은 시장추출법, 조성법, 투자결합법 이런 것들이죠. 시장추출법, 조성법, 투자결합법 이런 방법으로 환원율을 구할 수 있다. 2번 환원율은 자본의 기회비용으로 금리 상승한 환원율을 높이는 요인이 되는. 자, 볼게요. 여기 조성법으로 환원율을 상승합니다. 계산합니다. 이때 무위험률이 올라가요. 그러면 환원율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위험이 올라갑니다. 환원 올라가겠죠. 둘 대에서 나오는 거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3번 순영업소득 일정할 때 수요 증가로 자산 가격 상승은 환원율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자, 요게 아까 했던 요 개념을 알면 되는 거예요. 앞에 문제 아까 환원율과 순수익은 뭐 한다? 비례한다. 환원율과 부동산의 가치는 반비례한다. 여기서 해도 여기서 해도 돼요. 같은 말입니다. 아셨죠? 그걸 알면 여기 쉬워진다라는 겁니다. 자산 가격 상승은 자 봅니다. 여기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환원율이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겠죠. 왜? 반비례하니까. 그러니까 앞에 문제의 정답, 두 바닥 앞에 문제의 정답과 같은 개념이죠. 그냥 문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여기서 이 기본적인 내용은 잘해요. 요 내용에서 물어보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 핵심은 뭐냐? 부동산의 가격과 환원율은 반비례하고 부동산의 가격과 순수익은 비례한다. 그걸 외울 게 아니고 요 공식을 익히면 자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3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지문도 돌려서 말하면 이런 거죠. 요겁니다. 여기서 부동산의 가치와 순수익은 뭐 한다 그랬죠? 비례하죠. 부동산의 가치와 환원율을 어떻게 하죠? 반비례하죠.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 환원율은 줄어든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결국은 이걸 벗어나지 않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앞에 바닥, 자 아까 우리 304쪽이었죠? 맞죠? 304쪽에서도 맞죠? 304쪽에서도 이런 지문이 3번에 나왔었잖아요. 305쪽인가요? 305쪽에서 3번에도 이 지문이 나왔잖아요. 그걸 지금 같은 지문을 말하고 있는 같은. 그거는 뭐냐? 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요 개념에 적응되고 나면 거의 어려운 게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볼게요. 위험의 감소는 환원율을 낮춘다. 자, 봅시다. 여기에 위험이 낮아지면 환원율은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겠죠. 이해하시겠죠? 이걸 여러분 생각에는 요걸 여기 환원율 생각하셔도 되는데 요게 뭐냐? 요게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투자 파트의 종합 환원율과 같은 개념이에요. 종합 환원율 같은 개념입니다. 거기 환원율에서도 똑같아요. 위험과 따라가서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험이 감소하면 환원율이 낮아진다라는 게 우리 투자 파트에서는 위험 수익은 비례한다. 이 수익률은 요 수익률. 아시겠죠? 연결되는 거야. 괜히 말했긴 합니다. 그러니까 별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투자 파트로 연결해도 마찬가지예요. 투자 파트에서 우리가 위험과 수익
비례한다 그랬잖아요. 이때 수익률은 뭐라 그랬죠? 요구수익률. 요구수익률이 여기서는 환원율로 사용되는 거라. 같은 개념이다 라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자, 요런 느낌.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시장이 균형을 이루더라도 자산의 유형, 위치 등에 따라 환원율은 다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이론 문제에서 결국은 이걸 물어볼 게는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물어봐. 여기에서 이론 문제는 여기에서 항상 정답을 택해요. 그 이유가 요건 누가 모르겠냐고. 그러니까 당신 요걸 물어봐요. 그래서 이론 문제 대부분의 정답은 환원율에서 나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환원율 알면 모든 걸 아는 거와 마찬가지가 됩니다. 자, 간단한 건 넘어가고 이론 문제 하나만 더 다뤄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310쪽에 55번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1번. 시장 추출법은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최근의 매매 사례를 분석하여 직접 환원율을 추정하는 방법. 요게 정답입니다. 자, 이론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시장 추출법을 계산 문제로 나온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왜? 너무 간단해서. 자, 그럼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모텔이 있다 그랬죠? 이 부동산 얼마인지 계산할 거예요. 가치를. 이때 이 부동산이 매년 들어오는 임대료가 1년에 5천만 원이에요. 임대소득이. 그럼 여기다가 환원율 요것만 계산하면 가치가 나오겠죠? 환원율을 시장 추출법으로 구한다 이 말이에요. 시장 추출법. 그럼 시장 추출법은 요 동네에 매매 사례가 있어요. 매매 사례. 요 동네 매매 사례가 있는데 이게 얼마에 팔냐? 이 부동산이 10억에 매매가 됐어. 근데 이 부동산의 순영업 소득이 이 부동산의 매매가가 이 매매된 게 10억이고요. 요 부동산의 그 매매가는 부동산 가격을 말했죠. 순영업 소득이 만약에 1억이라 볼게요. 그러면 요거 봅니다. 순영업 소득 1억. 매매가 부동산의 가격 10억. 요걸 나누면 환원율이 얼마 나오죠? 10%. 0.1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환원율을 구해요. 어떻게? 요렇게 구한 거예요. 요렇게. 매매 사례에서. 그럼 이 환원율 10% 요걸 여기다 집어 넣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동산 가치가 나오겠죠? 요렇게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을 시장 추출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 넘어갑니다. 일단 1번 했고요. 자, 이렇게 계산 문제 나오면 너무나 간단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온 사례가 없습니다. 시장에서 뽑아 쓴다 이런 느낌만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뭐 10년 20년 안에 이 계산 문제 나오겠죠 한번. 그렇지만 계산 문제 나오면 껌이에요. 껌. 그러니까 실제 요것들이 어려운 거예요. 요것들이 우리가 주로 나오는 게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요거나 요거예요. 요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계산 문제가. 나머지 이런 것들은 쉬운 거예요. 자, 두 번째 2번 봅니다. 조성법으로 난 대상 부동산에 관한 위험을 여러 가지 위험 요소로 분해하고 객관적 위험에 따라 할증률을 대감으로써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 환원율을 이렇게 시장 추출법이 아니라 만약에 조성법으로 구하잖아요. 그러면 시장 금리가 현재 2%다.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의 위험 요인, 이거 부동산 시장 수요금, 즉 임대가 추출되는 위험. 그 다음에 금리, 대출인데 금리 위험. 이런 걸 더해가서 구해요. 요게 조성법입니다. 그러면 이 위험에 대해서 이런 감정평가사마다 사람마다 감정평가사마다 위험에 대해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성법은 주관적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끝에 봅니다. 뭐라 돼 있죠? 객관적에서 틀린 겁니다. 세 번째, 물리적 투자계약법은 물리적 투자계약법은 이 부동산을 건물 부분과 그 다음에 토지 부분으로 부분해요. 그래서 건물 환원율과 토지 환원율이 달라요. 이렇게 이 다른 걸 가중평균에서 계산하는 게 물리적 투자계약법이에요. 그러면 물리적 투자계약법은 토지와 건물의 수익이 다르며 분리될 수 있다는데 착안한 환원율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 지문입니다. 네 번째, 에루드법은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5번, 부채 감당법은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에루드법은 계산 문제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뭐냐? 네가 여기서 얼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실제로 받는 소득이 얼마냐 이거죠.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 안에 모든 인플레부터 가치산을 모두 감안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내기가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해갖고 부채 감당법은 즉 부채 감당률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죠. 그럼 부채 감당률 이용한다는 게 저당 투자 입장이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 4번, 5번, 2번 이런 것들이 한 번씩은 시험에 나온 지문들이에요.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쩌다라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이거에 관계된 이론 문제는 끝났어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는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계산 문제의 대부분은 어떤 거냐? 요겁니다. 요걸 계산 문제로 나옵니다. 그러면 자 실제로 예를 들어 볼게요. 56번은 여러분 푸시고 57번을 제가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7번 자 자료를 볼게요. 일단 문제를 보는데 직제를 한번 이거 몰라도 됩니다. 그런 게 있다 하고 넘어가시고, 산정한 대상 부동산의 수익 가액은, 이 말은 뭐냐? 요걸 구하라 이 말이죠. 수익 가액을 구하란 말은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럼 뭐 하면 되느냐? 순수익을 구해요. 환원율을 구해요. 나누면 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여기서 구하는 거는 부동산의 평가액, 수익 가액이니까 이거에 순수익을 구해요. 그 다음에 요놈의 환원율을 구해요. 그 다음에 나누면 답이 됩니다. 끝. 그러면 이 문제에서 환원율은 네모칸 맨 밑에 볼게요. 환원율 몇 프로죠? 10%, 0.1이에요. 결국은 이 문제는 순수익, 돌려 말하면 순영업 소득만 구하면 이 문제 답은 바로 나온다 이런 뜻이 되겠네? 그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순영업 소득, 순수익 어떻게 구하느냐? 네모칸 봅니다. 가능 총소득, 공실, 이익금비 요런 걸 계산하면 요게 나와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여러분은 요 개념만 잡고 있다면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순수익은 어떻게 하느냐? 자 봅시다. 가능조소득, 가능조소득이 7천만 원입니다. 여기다가 공실 및 불량부채를 뺄 건데 요 놈이 5%예요. 7천만 원의 5% 얼마입니까? 350만 원을 뺍니다. 그러면 유효조소득이 나오겠죠. 유효조소득이 6,650만 원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다가 영업경비를 뺄 겁니다. 영업경비는 유효조소득 요 6,650만 원의 40%. 이걸 빼면 뭐가 나올 거냐면 순영업소득이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할 건데 물론 여기다가 40% 빼도 되지만 요놈에다가 60% 곱하면 이거 바로 나오지 않을까? 그죠? 그렇게 계산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6,650만 원 곱하기 0.6 합니다. 그럼 얼마 나오냐? 3,990만 원 이렇게 나와요. 맞죠? 이런 계산하면 3,99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3,990만 원. 요게 요겁니다. 그럼 이제 답은 다 나왔죠? 요걸 나누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 답이 어떻게 될 거냐면 3억 9,990만 원. 요게 답이 됩니다. 끝. 이걸 어렵다고 못 풀겠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원가법이나 비교 방식보다 수익 방식 요런 문제를 우리가 빨리 풀 수 있어요. 오히려. 요 1분 만에 풀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니까 안 풀리는 거잖아. 좀만 빨리 풀면 풀 수 있으니까 요 문제는 사실은 뒤로 미룰 것 없이 나오면 바로 풀어도 돼요.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히려 수익 방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싶잖아요. 원리는 굉장히 간단했다. 그죠? 요거는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끝. 굉장히 간단한데 풀어보고 싶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넘어갈게요. 58번 볼게요. 58번. 58번을 여러분이 풀어보실 건데요.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거 보시면 우리 시험에 30배 나왔던 거죠. 요형대가 잘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네모칸 한번 볼게요. 맨 밑에 환원율 몇 프로죠? 10%. 요거 이미 나와 있죠. 그 위에 있는 모든 자료를 이용해서 뭐만 구하면 되죠? 순영업 소득만 구하면 되는 거라. 그러면 순영업 소득은 우리 배운 대로 가유, 순전 후, 공영, 부소 이렇게 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가능조소득에 공실 빼고 수선비 빼고 화재보험 빼고 재산비 빼면 나와요. 그래서 밑에 있는 영업소득세와 부채 서비스는 계산하지 말까요? 네,
하면 안 됩니다. 왜? 자, 우리 배운 걸 생각할게요. 가, 유, 순, 전, 후 빼는 거, 공, 영, 요것까지는데 부, 소. 얘들은 순영업소득 밑에 있는 거죠. 얘들은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비업, 영업소득세와 시엇, 부채 서비스는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까지 스톱해서 요걸 여기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거 1분 만에 풀어집니다. 충분히. 그래서 좀만 감을 잡으시면 아주 쉽게 다룰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58번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이제 우리는 59번으로 넘어갈 거예요. 59번 할 건데 59번 몇 회인지 볼까요? 작년 문제죠. 작년 문제인데 요거는 조금 난해요. 왜 난해하냐면 자, 위에 자료 볼게요. 얘도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어떻게 되느냐? 요 부동산에 순수익에다가 환원율을 구한다. 이거는 똑같아요. 순수익 구해요, 환원율 구해요, 나누면 답이네요. 똑같아요. 전혀 차이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 위에 자료를 봅시다. 59번에 작년 문제죠. 가능조소득, 공실, 영업비 요까지 가지고 순수익을 구해요. 근데 이 문제는 환원율이 없어요. 환원율을 구해야 돼요. 위에 문제에서는 환원율 줬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래서 9번이 조금 더 어려워요. 그렇더라도 원리는 동일합니다. 먼저 우리 순수익 한번 구해볼까요? 자, 자료 볼게요. 보시면 가능조소득이 나와 있네요. 가능조소득이 4,4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실은 10%입니다. 요거 빼면 유효 나오겠죠? 거기다가 운영경비도 가능조소득 2.5%, 즉 뭐냐, 여기다가 10% 빼고 그 다음에 2.5% 빼면 순영업소득이 바로 나온다 이 말이죠. 요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놈에다가 4,400만원에다가 요놈에다가 곱하기 0.875를 곱하면 바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요게 합하면 12.5%죠. 그죠? 그럼 반대인 0.875, 87.5%를 곱하면 순영업이 바로 나온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요 놈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 하면은 3,85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순영업 소득이에요. 요 계산하는 거는 앞에 문제하고 동일합니다. 자, 이제 환원율을 구할 건데 환원율은 어떤 방법이냐? 물리적 투자대법 건건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토지와 건물의 구성비가 나와 있으니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원율은 배운 대로 건 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토지 환원율이 몇 프로냐? 5%입니다. 건물 환원율은 10%입니다. 곱하기 자, 위에 봅니다. 구성비가 토지 건물이 60% 40%죠. 요거는 60% 100분의 60입니다. 요거는 40% 100분의 40입니다. 요놈 계산해서 더하면 요거에 토지 건물의 종합 환원율이 나옵니다. 이게 토지끼리 건물끼리 곱한다 이런 건데 원리를 간단히 보면 토지 환원율이 5%, 건물 환원율이 10%입니다. 5%와 10%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평균을 구하는데 그냥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고 토지와 건물의 구성비를 곱해서 가중 평균으로 구하는 겁니다. 요놈 계산하면 요거 3, 요거 4에서 몇 프로 나오죠? 7%. 여기다가 0.07을 넣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풀었던 57번과 59번은 비슷한 스타일입니다. 비슷한 스타일인데 약간은 좀 차이 난 게 뭐냐면 환원율을 그냥 주느냐 구하느냐 그거 말고는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놈을 구하면 요 답이 뿅 나옵니다. 요놈 계산하면 정답 몇 번 나오느냐 하면 3번 이렇게 나와요. 3번이 안 나오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할만하죠? 꼴은 똑같습니다. 결국 뭐죠? 요거 있어요. 첫째, 순영업 소득을 구한다. 둘째, 환원율을 구한다. 나눈다. 끝. 요런 문제가 넘겨볼게요. 넘기시면 자, 314쪽에 60번도 요거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60번도 요렇게 풀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풀도록 하시고 자, 이제 넘어가시면 오른 61번하고 60번 이제 지우겠습니다. 61번, 62번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61번과 62번이 비슷한 스타일인데 62번이 조금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저랑 같이 62번을 풀어보도록 하죠. 62번도 보시면 똑같습니다. 요 개념이 동일한 거예요. 요것도 똑같이 요도 부동산의 순수익을 구합니다. 그 다음 이거에 환원율을 구해요. 이걸 나누어주면 요놈 구하고 요놈 구하고 나누어주면 부동산의 가치가 나오겠죠. 그런데 요 문제는 가만히 보니까 순수익, 순영업 소득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얼마죠? 3천만 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요것만 구할 줄 알면 요거는 자동 구할 줄 알게 되겠죠. 요럴 때는 요게 아니라 여기에서 스톱하세요. 요렇게 물어보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이냐? 여기까지 가기도 하고 여기까지 스톱하기도 해요. 왜? 같은 거거든. 요놈 알면 나누면 답이 나오니까. 그래서 요 문제는 자 문제 보시면 환원율을 구하세요라는 말은 요놈을 구하세요 이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요걸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걸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것도 있고요. 요것도 있고요.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는데 요 문제는 뭐냐? 요렇게 구하라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놈은 보시면 그 순영업과 부채 서비스가 주어졌잖아요. 이걸 보면서 부채 감당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부채 감당법으로 한을 구하는 거니까 얘는 부저저예요. 부는 뭐냐? 부채 감당률 곱하기 저는 뭐냐? 저당 비율 곱하기 저는 저당 상수. 요 놈을 계산하면 환원율이 바로 나옵니다. 자 문제 봅시다.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 소득 3천만 원과 부채 서비스 1,000만 원을 나누세요. 그럼 얼마 나오죠? 3. 부채 감당률이 3입니다. 곱하기 저당 비율은 지분 비율, 대부 비율. 대부 비율 몇 프로죠? 70%. 이게 0.7. 이게 저당 비율, 대부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 0.177. 이런 계산은 환원율이 쭉 나옵니다. 정답은 5번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아셨죠? 5번. 그래서 371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계산하면 환원율은 0.3717 즉 37.17%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만약에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냐라고 물으면 여기다가 0.3717을 나누면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요거 구하나 동일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구하기까지 하게 되면 이게 스톱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게 61번, 62번입니다. 왼쪽에 61번도 요거와 똑같습니다. 할만하죠? 자, 요게 기본꼴입니다. 제가 말한 기본꼴이라는 말은 지금까지는 요걸 이용하는 겁니다. 선생님 스톱했잖아요. 스톱 하나 끝까지 가나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스톱 하나 끝까지 가나 똑같은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기본꼴인데 자 우리가 이제 형태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63번과 뒤에 65번입니다. 64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63, 65는 좀 다릅니다. 자, 63은 여러분 풀어보시고 넘어서서 우리는 65번을 풀어볼게요. 65번이 왜 헷갈리냐면 65번도 환원율을 구하는 건데 62번 같은 환원율이 안 해요. 65번은 어떻게 풀냐? 요렇게 풀어야 돼. 요렇게. 요렇게 풀어야 돼. 요거는 지금 우리가 풀 게 뭐냐? 65번을 풀고잖아요. 65번에 지금 우리가 환원율을 구할 거잖아요. 이거는 요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순수익, 순영업 소득을 구하고 거기에다가 부동산의 가격을 나눠줘야 돼요. 왜? 자, 자료를 봅시다. 내목 한번 봅시다. 65번 내목 한번 볼게요. 총 투자액 얼마죠? 총 투자액은 1억입니다. 1억이죠? 뭐 숫자는 괜찮습니다. 총 투자 1억인데 이게 부동산의 가격이에요. 여러분이 부동산을 1억짜리 부동산을 샀다라는 말과 1억으로 투자했다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됐죠? 그 다음 분자에는 뭘 구할 거냐? 순수익. 순수익은 뭐냐? 1년간 순영업 소득입니다. 밑에 자료 볼게요. 연간 가능조 소득, 공실, 기타 소득, 영업 경비 계산하면 순영업이 나오겠죠. 나누면 이게 환원율이 나온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62번 환원율 구하는 거와 65번 환원율 구하는 건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구분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요는 어떤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즉 62번까지는 요걸 했고 63번 5번은 요렇게 구하는 거다 이런 거죠. 요걸 빨리 파악해야 돼요. 이걸 빨리 파악하면 여러분은 문제를 푸는데, 빨리 파악하지 못하면 이게 뭘 해야 되는지 벙쪄요. 그래서 요런 때 딱 일반적으로 뭐냐, 요게 기본입니다. 가끔 요렇게 내기도 합니다. 아셨죠? 요렇게 내는 사례를 지금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동산 가격은 1억 구했고요. 순영업 소득을 구하면 되는데, 순영업 소득 어떻게 구할까요? 자, 자료 볼게요. 연간 가능조소득 보이죠? 저 위에는 지워버리겠습니다. 이제 할 줄 아니까 위에다가 요놈, 요거 가능조소득이 얼마냐면 1950만 원입니다. 여기다가 공실 50만 원 뺍니다. 그 다음에 기타 소득 100만 원 더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유효 조소득이 나옵니다. 그렇겠죠? 이게 얼마냐? 2천만 원 나오죠? 밑에 보시면 영업 경비가 요거의 30%, 요 30% 빼면 순영업 소득이 나오겠네요? 그 말은 여기다가 70% 계산하면 바로 순영업이 나온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2천만 원에 70% 얼마죠? 1,400만 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1,400만 원 나누기 1억 하면 0.14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의 환원율은 5번 14%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조금 난해하지만 그렇게 많이 어렵고 그렇진 않습니다. 할만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할만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셔가지고 오늘의 마지막. 그래서 작년에 3방식에서 4개가 나왔어요. 오늘 작년 네 문제 다 풀어드렸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그래서 작년 네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 원가법 하나, 비교방식 거래 사례 하나,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에 둘, 이론 하나, 계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3방식에서 3개 또는 4개가 나와요. 일반적으로 3문제가 나와요. 사이좋게 하나씩. 그런데 뭘로 나온다? 계산 문제가 나와요. 일반적으로. 가끔 이론 문제 나오는 사람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론이나 계산이나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계산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그럼 이론 문제가 눈에 쉽게 보여요. 그래서 이 단어는 이론 아니라 계산 문제를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3방식은 다 다뤘습니다. 이제 끝났고요. 제가 알라고 말한 요 부분까지만 아시면 그렇게 막 어렵고 막 그렇지는 않습니다. 할만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다시 요약집으로 가도록 할게요. 171쪽에 여기가 뭐냐 하면은 부동산 가격 공시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공시한다라는 거죠. 가격을 공시합니다. 권리를 공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건데 여기에서는 딱 3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법규를 보면 법규가 굉장히 많아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도 나오고요. 대통령령, 그 다음에 막 시행령, 시행규칙이 다 있어. 그게 다 안 돼. 대통령령까지 우리 시험에 나와요. 그까지 알면은 너무너무 많은 양을 공부해야 됩니다. 법규가 요래요. 요래.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왜?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물론 오늘도 이게 작년 문제와 재작년 문제를 제가 풀어줄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은 그랬기 때문에 기출문제집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거의 여기서 나와 있어 버리니까. 아셨죠?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면 여기 단어는 기출문제와 예상문제 유사해요. 그러니까 이 기본꼴이 시험에 잘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요것만 정확하게 익히면 거의 대부분 문제를 안 벗어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놈은 많은 내용이 나오지만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 한 문제 먹으려고 5만 떼만 걸 다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공법에서 농지법 2개가 나오죠. 농지법이 이만큼이라.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딱 외우고 그거 나오고 끝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그 벗어나면 틀리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에 한 번 정도는 이 3개를 벗어나는 내용이 나와요. 그거 틀려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안 그러면 이 법 다 외우든지 한 문제 먹으려고 불가능입니다. 아셨죠? 그런 선택과 집중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가지를 외우게 될 건데 대부분 배운 내용인데 첫 번째는 171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부동산 가격, 어떤 부동산 가격을 공시하느냐? 3가지를 공시합니다. 첫째, 토지 가격을 공시합니다. 두 번째는 주택 가격을 공시합니다. 세 번째, 비주거용 가격을 공시합니다. 이때 토지는 표준 있고 개별 있겠죠? 우리 다 알고 있듯이 이걸 따라할까요? 표준지 공시니까
개별 공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용어예요. 저는 이렇게 간략하게 쓰지만 여러분 그 용어다. 용어 지금 말하는 용어는 법적 용어이기 때문에 다르게 바꿔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하는 그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도 얘는 표준 있고요. 그리고 개별. 주택에는 또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있다. 그죠? 이명치 이렇게 됩니다. 따라할까요? 표준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비주거도 있습니다. 비주거도 이게 표준 있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하는 개별 있고 여기는 공동 같은 걸 우리 집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름이 이렇게 간다 그랬죠. 따라할까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자세히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요것들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거는 여기 정답을 가장 많이 결정한 거는 누가 공시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개별만 볼게요. 개별은 전부 다 여기 있는 개. 요건 누가 하는 거죠? 요거는 시, 군, 구청장이 공시하잖아요. 그죠? 이걸 제외한 나머지 표준 그리고 공동집합, 개별을 제외한 표준, 공동 얘들은 전부 다 누가 하는 거죠? 국장이 공시한다.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다룰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좀 이게 우리 시험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다루는 건데 시군구가 하는 거, 요 시군구가 하는 예것들은 지가 하면 됩니다. 이거는 어디 현장 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계산만 하면 되거든. 하는데 문제는 뭐냐? 국장이 하는 게 문제예요. 국장에는 요걸 국장이 직접 할까요?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나라의 전국토를 뛰어다니면서 토지가격 계산한다고? 미친놈 그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맡겨요. 야는 맡기는 게 아니고요. 누구만 맡긴다고? 국장이 맡기는데 지가 너 맡긴단 말이야. 누구한테 맡기느냐 이 말이에요. 토지인 경우는 국장이 맡길 게 하나밖에 없죠. 뭐죠? 표준지 공시가 얘는 감정평가 법인에 맡겨요. 감정평가 업체, 즉 법인에 맡긴다. 일반적으로 법인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기 맡겨요. 그 다음에 주택은 국장이 맡길 게 두 개가 있죠. 그렇잖아요. 표준주택하고 공동주택. 요걸 국장이 누구한테 맡겨요. 요걸 누구한테 맡기느냐 하면은 한국부동산원에 맡깁니다. 이게 우리 시험 2번 나왔어요. 그 이유가 최근에 2번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명칭이 옛날에 한국감정원이었어요. 그게 32회 전에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다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개별은 맡기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여기도 표준하고 집합은 맡기겠죠. 이때는 감정평가업체 또는 부동산원에 맡겨요.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시험에 나올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아시겠죠? 요거 위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디 맡기는지 감 잡혔다 그죠? 그 다음에 이 공시주체에 따라서 이의신청 거기에 따라서 또 심의기구에 따라간다 그죠? 여러분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거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표준 공동집합은 국장이 공시하니까 이의신청도 누구에게? 국장에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공시할 때도 중앙부동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따라간다라는 걸 같이 보시면 돼요. 그게 171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172쪽에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제가 볼 때는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172쪽 요게 뭐면 공시의 효력이라고 나와 있죠.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볼 게 뭐냐? 부동산 가격 공시의 효력입니다. 이게 어마무시하게 중요한데 요 놈은 이 만든 기준으로 보면 의익에서 보면 지금 토지, 주택, 비주거인데 토지하고 주택은 반드시 공시해야 돼요. 그래서 법조문 끝이 공시해야 한다 나와요. 그런데 비주거는 할 수 있다 임의 규정입니다. 이것도 아직은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우리 문제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 공시효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토지는 당연히 그대로. 근데 토지 그 주택, 비주거 전부 다 사실은 원칙이 같아요.
표준의 역할, 개별의 역할 다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약간 달라지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여기서 바뀌지 않는 원칙, 공통점, 즉 토지, 주택, 비주거가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따로 볼 건데요. 토지는 표준, 개별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토지는. 근데 주택도 똑같아요. 주택, 비주거도 일단 표준 안 적어도 되는 거 알고 있죠? 요약집이 있으니까 표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개별. 근데 비주거나 주택에서는 개별뿐만 아니라 공동이라든지 집합 부동산이 있어요. 선이 좀 안 되네. 마음은 바른데 선이 좀 안 되는 것 같아. 웃은 사람 이름 적어야 됩니다. 나를 싫어하는구나. 자, 요거죠. 요렇게 표현인데 요 표가 뭐 여러분 적을 수 없잖아요. 적을 필요 없잖아요. 요약집에 있는 그 표입니다. 그대로예요. 제가 이걸 안 바꾸니까 이 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표가 가장 중요한데 원칙이 있어요. 원칙은 토지나 주택이나 비주거나 요것들 전부 다 표준의 원칙이 있어요. 표준을 왜 만들었느냐? 요 놈은 개별 계산할 때 기준으로. 마찬가지 여기도 개별 계산할 때 기준으로.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이걸 이렇게 외웠죠? 따라합니다. 표준은 개별의 기준이다. 다시 표준은 개별의 기준이다. 요거는 토지, 주택, 비주거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즉 표준 가지고 개별을 계산한다 이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그러면 표준 말고 개별 공동집합 야는 왜 만들었어요? 네, 세금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세금인데 이게 법규가 조금 달라요. 토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옵니다. 조세 또는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런데 이거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용어가 살짝 다릅니다. 요때는 과세 관련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자, 줄이고 하여튼 뭐죠? 세금의 기준. 따라합니다. 개별 공동집합은 과세의 기준이다. 다시 개별 공동집합은 과세의 기준이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거라고 말했습니다. 표준 주택 가격은 과세 관련 다 틀렸어요. 세금의 표준은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표준은 왠지 기준이 되는 것 같거든 이렇게 잘해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무조건 틀린 거야 이거. 볼 것도 없어 그냥. 이런 걸 틀리니까 점수가 40점 50점이지. 그러니까 명확하게 다시 이건 요겁니다. 핵심은 요거. 가장 중요한 기차는 요것만 외우세요. 따라합니다. 표준은 개별의 기준이다. 개별 공동집합은 과세 기준이다. 자, 정리는 표준은 개별 계산할 때 기준 내고 표준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 세금 기준이에요. 끝. 아셨죠? 여기까지만 있으면 정말 공부하기 수월해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런데 나쁜 놈들. 이게 가격 정보가 토지는 여기 있다. 토지는 표준이에요. 그런데 토지가 아닌 야들은 표준은 여기에 가격 정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점이에요. 이것 때문에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정보는 왔다 갔다 달라진다. 제가 원하는 바는 이 원칙만이라도 암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 됐고요. 이게 공시효력인데 이걸 만든 김에 적용시켜요. 그죠? 어디에 적용하느냐라는 거는 요거는 뭐만 보면 되느냐? 토지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쪽에 적었잖아요. 그죠? 선생님 적용하는데 요게 사실은 요거는 코놈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표준 가지고 계산한단 말과 요거 개별 같은 말이에요. 왜? 요 가지고 계산하잖아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법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법규에 요럴 때는 요거 해라. 법규에 나와 있으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여러분이 국가로부터 토지를 취득하거나 또는 내 토지가 국가에 매각돼요. 국가로 가져가. 그럼 국가에서 나한테 토지를 보상하겠죠. 이때는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이 말은 뭐냐?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 토지가 여기 있어요. 이게 정부의 수용이 돼. 그럼 보상해 주겠죠. 그때 표준지 공시지가로 계산한다 이 말이야. 요거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죠. 그런데 금방 말했지 법규가 그래요.
법규가 하시면 어디를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개인적으로 정부 토지를 빌려서 사용을 해요. 사용료를 납부해요. 그때는 개별 공시지가로 납부합니다. 다시 말해 비슷한 겁니다. 근데 법규가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매매할 때는 표준, 사용료를 할 때는 요거 이런 겁니다. 요게 우리 교재 170조 위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 자, 그다음에 넘어갑니다. 173쪽에. 자, 그다음에 금방 말씀드렸듯이 토지하고 주택은 제가 반드시 공시해야 된다라고 법규가 나와 있다 그랬죠. 그런데 국장이나 시군구청장이 시군구청장이 이걸 공시를 안 해. 그럼 돼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법을 지켜야 되지 않나요? 근데 법에서 공시하는 지가 안 돼. 공시하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럼 공시 안 하고 싶을 때는 어떤 경우는 안 할 수 있다고 법에 정해놔야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그걸 우리 173쪽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습니다. 토지를 가지고 말했지만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셨죠? 토지를 가지고 예를 들면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왜? 두 가지는 공시해야 되는 거니까. 안녕히 가세요. 아유, 아니에요. 괜찮아요. 한 번씩 놀려줘야 된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공시 안 해도 되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얘들은 반드시 공시해야 되니까 공시 안 해도 되는 건 명기를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세 번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토지주택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거냐? 자, 173조 중간에 밑줄 겁니다. 밑줄 거 보세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그 다음에 조세 또는 부담금 부과의 대상이 아닌 토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얘는 이 가격을 개별 공시지가로 본다. 그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토지나 주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개별을 공시 안 할 수 있어. 그건 뭐냐? 표준된 거는 거의 곧 개별을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데, 두 번째가 뭐냐면 세금을 안 내는 토지예요. 세금 안 내는 토지는 가만히 생각하면 대부분 국유지예요. 국가 소유 토지는 세금 안 냅니다. 이런 것들을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생각할 수 있다. 요 세 가지를 알면 기출문제 90%가 풀립니다. 아셨죠? 우리 좀 쉬었다가 요 세 가지를 문제를 한번 본격적으로 다뤄봐도 한 20-30% 맞을 것 같은데요. 30분 정도? 여하튼 그렇습니다. 좀 쉴게요.